연합훈련을 마친 지 하루 만이며 8발을 무더기 발사한 건 처음입니다. 한미훈련에 대한 반발과 동시 발사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메마른 날씨에 저수지가 바닥을 보이는 등 봄 가뭄이 심각합니다. 물가가 치솟는 와중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농산물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등 대책 마련에 안간힘입니다. 살인미수로 복역 후 전자발찌를 찬 채 보호관찰을 받던 50대 남성이 또 강도 행각을 벌이다 붙잡혔습니다. 한국 첼로 연주자 최하영이 세계 3대 클래식 경연대회인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엔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을 8발이나 쏘았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번째, 올해 들어서만 18번째입니다. 도발 시점은 한미 해군이 항공모함을 포함한 연합훈련을 마친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올해만 9일에 한 번꼴로 미사일 도발을 했다며 상시 대비 태세와 한미 연합 방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9시 8분부터 9시 43분까지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순환 비행장을 시작으로 개천, 동창리, 함흥 등 4곳의 비행장에서 35분 동안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이 8발의 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한 건 처음입니다. 비행 거리는 약 110km에서 670km. 고도는 약 25km에서 90km, 속도는 마하 약 3에서 6으로 탑니다. 이번 도발은 어제 한미 항모 강습단 연합훈련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과 함께 여러 곳에서 동시에 발사하는 능력을 과시한 것이겠죠. 과연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위협을 가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휴일 일정을 취소하고 집무실로 출근했습니다. NSC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한미 확장 억제력과 연합 방위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SNS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로 얻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깨닫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썼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번 미사일 도발이 과거와 다른 점은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했다는 점입니다. 8발을 한꺼번에 발사한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특히 오늘 도발은 북한이 그동안 대남용으로 개발한 전술 무기들을 동시에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의 철저한 방위 태세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북한은 한미일이 지난 5년간 느슨해졌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 무력 시위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윤동빈 기자입니다. 군소식통은 오늘 발사한 8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그동안 북한이 개발한 대남용 전술 무기들을 동시에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에이테킴스, 초대형 방사포 등 남한을 겨냥한 3종류의 단거리 미사일은 물론 신형 전술 유도 무기까지 각기 다른 4곳에서 한꺼번에 시험 발사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발사할 경우 핵이 탑재된 미사일만을 선별해 요격할 수 없고 원점 타격 역시 어려워집니다. 한미 해군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항모급 연합훈련을 했고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는 첫 상견례 자리에서 군사 대비태세 조정까지 언급하며 북한을 압박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자 북한이 반발 차원에서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북한의 8발 탄도미사일 발사에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동맹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방위는 여전히 철통 같다고 했습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는 공동성명을 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에 엄중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오늘처럼 북한이 대남용 탄도미사일 8발을 한꺼번에 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역임한 남성국 고려대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속보가 전해졌을 때 한 발, 두 발이 아니라 8발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북한의 의도 간략하게 분석을 해 주시죠. 일단은 지난 한미연합훈련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2017년 11월을 마지막으로 4년 7개월 만에 한미연합 작전 훈련이 있었는데 오키나와 근처에서 있었습니다. 도널드 레이건 핵추진 항공모함이 했고요. 우리 마라도함 등이 참여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추진 항공모함이 온 데 대해서 예민하게 이제 반응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에 금년에만 18차례, 윤석열 정부 들어서 3차례인데요. 동시다발적인 투발 능력을 보임으로써 한국 및 한미일 3국의 연합 방위 체제를 깨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도로 보이고요. 이제는 또 중러가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추가 도발을 해도 제재가 가능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는 코로나 400만 명 확산 상황에서 이런 동시다발적인 의도를 가지고 오늘 8발의 초유의 도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한미 해군의 훈련 언급을 해주셨는데 북한의 이번 도발은 어떤 그 도발 시점도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예, 어제 마쳤죠. 오키나와 근처에서. 네. 또 오늘 이제 한미일 북핵 대표를 맡았던 성김 대사가 이제 어제 회의를 마치고 오늘 이제 출국하는 날이죠. 북한은 또 강대강 구도에서도 당일날 대응하기보다는 꼭 뒤통수를 치는 다음 날 이제 도발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하여튼 초유의 4군데서 2발씩 쏘는 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도발 능력을 과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보통은 미국을 겨냥한 ICBM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 무기를 쐈다고 해서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쏘게 되면 실제로 저희들이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삼축 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응징하고 이제 공중에서 요격해서 깨부시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순안 및 함흥 등 4군데서 이걸 쏘았을 때 과연 우리 삼축 체제를 가지고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오늘 가상현실상으로 볼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확장 억제와 미사일 대응 능력을 키우라는 지시를 한 것은 이러한 측면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7차 핵실험 얘기가 꽤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런데 북한은 어떤 도발에 단계적 로드맵 같은 걸 갖고 있나요? 일단은 지금 북미 간의 협상이 교착 상태죠.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헬로우하고 피어리드 할 말 없다라는 얘기죠. 북한이 먼저 변하고 비핵화를 나오면 미국이 협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협상할 의사가 없다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자신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 바이든 대통령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는 이제 그런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군사 도발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7차 핵실험의 지금 D-Day 결정은 김정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뭐 핵실험을 1년에 많이 해봐야 2017년에 2차례거든요. 핵실험을 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 카드는 뭐냐가 평양에 고민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드는 오늘 SRBM 단거리 미사일은 한 개 한 1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남측을 향한 단거리 미사일의 동시다발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요구, 즉 대북 제재 해제 등을 미국에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우리의 남측으로 사정거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 초반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는데 현재로서는 미국과의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 이것이 최선이겠습니까? 일단은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군사력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 강대강 구도를 형성할 수밖에 없고요. 또 윤석열 정부는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는 걸 북한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강대강 구도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또 요격 능력의 구축도 필수군요. 다만 이제 이것만 갖고
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에 관해서는 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외교 협상에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가 무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재를 겁내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 박진 외교부 장관 입장에서는 중로를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는 능력, 또 남북 직접 대화에 물꼬를 트는 능력. 지금 북한이 코로나 400만 명 시대인데 윤 대통령과 미국은 인도적 지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뭔가 스마트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시점을 맞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 교수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선거 패배로 촉발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선거 패배의 책임이 이재명 후보에게 있다는 친문 진영의 공세에 이재명계 의원들이 특정인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라며 이 반격에 나섰죠. 그러자 친문 의원들이 다시 책임의 경중을 흐리고 있다며 재반격에 나섰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측근 의원들은 이딴 이재명 책임론에도 대응을 자제해왔습니다. 혹시 이재명 당선 의원님 책임 이야기 하지만 전략공천위원장을 지낸 이원우 의원이 이재명 의원을 향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다고 폭로하는 등 공세가 이어지자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측근 모임 7인의 멤버인 김남국 의원은 잘 짜인 각본을 보는 것 같다며 일부 의원이 선거 때부터 이재명 죽이기를 기획했다고 직격했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은 정적 죽이기에 맞서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선언할 때라고 했고, 이재정 의원도 이낙연 전 대표도 사당화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친문 신동근 의원은 특정인을 거론하지 못하면 책임의 경중이 흐려진다며 반박했습니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규명하자는 목소리를 이재명 죽이기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김종민 의원도 이재명을 지키자 죽이자가 아니라 반성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으로 혁신 비대위를 꾸려 당 수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지만 계파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비대위 구성 단계부터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성상납 의혹으로 당 윤리위에 회부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징계 여부가 이달 말쯤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 징계 수위에 따라서는 대표 자격이 박탈되면서 당권 구도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과도 맥이 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권 전반이 예민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당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건 성상납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시도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이 성상납 관련자에게 입막음 대가로 억대의 현금 투자를 약속했다는 각서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김 실장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윤리위 관계자는 당의 명예를 훼손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라 경찰 수사 결과는 징계 수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리위는 이달 말로 미뤄진 전체 회의에서 이 대표 측 소명을 듣기로 했는데 그 직후 징계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면 당대표 자격은 박탈됩니다. 이 경우 대표를 다시 뽑는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 시점도 논란입니다. 올해 안에 새로 대표를 선출하면 자녀 임기까지만 대표를 맡게 돼 2024년 총선 공천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당권 주자들 사이에선 전당대회를 내년 초로 미루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다만 이 대표는 당연히 내 임기를 채울 것이라며 조기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경찰에서 어떤 것도 연락이 온 게 없어요. 아마 앞으로 드러날 겁니다. 성립할 수도 없고.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번 주 공식 출범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 추가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검찰 고위급 인사에 이어 이번에도 인사위원회를 생략할 것으로 보여 인사위 패싱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7일 인사정보관리단 공식 출범과 동시에 단장과 실무진 인사도 바로 임명할 계획입니다. 우선 단장은 검사가 아닌 감사원이나 인사혁신처 출신 고위급 공무원이 맡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실무를 맡는 1담당관에 대통령 인수위에 참여했던 이동균 부장검사가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검찰 인사 독점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험대는 오늘 9월 임기가 끝나는 김재영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무부 직속기관이 대법관 후보자의 임사검증까지 맡게 될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인사검증 업무는 새롭게 만들어진 업무가 아니라 오직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 업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검사장급 인사를 추가로 단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한 장관이 검찰 인사 때마다 인사위원회를 생략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 기준은 이미 정해진 만큼 인사위 개최가 의무는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2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했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임기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한 부장은 편향적인 감찰로 도마에 올랐었죠. 그 거취를 놓고 임기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검찰 내분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엇갈립니다.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법 연구회 판사 출신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2019년 당시 조국 법무장관이 임명했습니다. 이후 채널A 사건과 한명숙 모해 위증 의혹 등과 관련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측근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을 감찰하며 대립해왔습니다.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자신의 대권을 획득하고 검찰의 이익과 권한을 영속화하고자.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 이후 한 부장 사퇴설이 돌았지만 본인이 내년 10월까지 임기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황. 이 때문에 한 장관의 대응카드에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립니다. 우선 한 부장에 대한 역감찰이나 내부 견제론이 거론됩니다. 한 검찰 간부는 한 부장을 공개 비판해온 정의도 감찰 1과장을 배치한 건 견제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 부장 퇴직을 직접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청법상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면 적격심사를 거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적격심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오늘 전국 곳곳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참 반가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달 강수량이 고작 5mm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내고 모내기를 마친 논에도 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농민들 속은 더 타들어가겠죠. 내일까지 내리는 단비도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입니다.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신안의 한 저수지입니다. 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물은 만수 높이에서 3m가량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곳 저수지의 저수율은 14.8%로 물가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인근 농가로 가는 물도 부족해 논에 심어진 모는 누렇게 메말랐습니다. 논바닥은 마치 모래밭처럼 변했습니다. 모내기를 못해가지고 절전 메고 물 갖고 싸우고 난리지요. 저놈이 안 봤어요? 거기는 백사전 되고 있고. 올해 누적 강수량은 160.7mm로 평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현재 전국 저수율은 52%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서 지역은 30%대까지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여기는 40년이 되었는데 완전히 이런 해는 처음 봤어. 산에서 물이 내려와야 곱지. 이런 갖고는 백날하도 소리입니다. 토양 가뭄 척도를 나타내는 토양 유효 수분율도 167개 시군 중 95개 지역이 관심, 69개 지역이 주의 단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비가 그친 뒤 한동안 비 소식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단기로 넘어오면서 강수가 들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이렇게 가뭄에 해소될 정도는 아닐 걸로 보여져서 연휴 기간 내린 비가 단비 역할을 했지만 가뭄 해갈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 농민들의 한숨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안 그래도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 가뭄까지 겹치면서 양파와 감자 같은 농작물 가격이 더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할인 쿠폰을 긴급 지원하고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등 대책을 꾀하고는 있습니다만 물가 잡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주말인 오늘 추경호 부총리가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았습니다. 우크라 사태 여파에다 봄 가뭄까지 겹쳐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자 부랴부랴 예정에 없던 현장 점검에 나선 겁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평년 대비해서는 약 90%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물량이 좀 딸리고 있습니다. 올해 강수량 부족으로 양파는 도매 가격이 지난해보다 100% 가까이 올랐고 감자는 57% 뛰었습니다. 옥수수 역시 이달 중순까지 충분한 비가 오지 않으면 작황부진으로 가격이 급등할 걸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관정을 개발하고 다목적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가격이 많이 오른 돼지고기와 계란 등은 최대 10,000원까지 할인해주는 할인 쿠폰을 조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한 내용은 며칠 전 농림축산부가 발표한 대책과 대부분 겹치는 것이어서 재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내놓은 세금 인하 효과도 시민들이 느끼기엔 역부족입니다. 15만 원 정도면 그래도 카트에 어느 정도 찾는데 20만 원 이상 이렇게 써야지 예전하고 거의 비슷하게나 될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시장에 오면 쉽게 그렇게 될까 싶어요. 근데 막연하게 기대는 하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취임 직후 MB 물가지수까지 만들어 가격 통제를 하려다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술에 취해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살인미수 혐의로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 관찰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경찰차가 인적이 드문 골목을 지나갑니다. 이어 경찰이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남성의 양팔을 붙잡은 채 연행합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서울 양천구의 한 술집에서 50대 남성 A씨가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선물 달았더니 선물 돈이 없대. 문을 열고 니네 나가려고 이거 하고 뭐 항비를 갖고 이렇게 그러면서 칼을 꺼내갖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이 술과 돈을 내놓으라며 가게 정문을 막고 협박하자 가게 주인은 이쪽 뒷문으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강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교도소에 있다가 최근에 출소했고 전자발찌를 찬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으로 야간엔 외출이 금지됐지만 지난달 밤에도 같은 가게에 들렸다 적발된 적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어젯밤 고속도로에서 전기차가 요금소 구조물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났습니다. 순식간에 불이 번지는 바람에 타고 있던 30대 운전자 등 2명이 숨졌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차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불탄 차량에 연신 물을 뿌립니다. 어젯밤 11시쯤 3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전기차가 부산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서부산 요금소 앞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고 불탔습니다. 저희가 현장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화세가 이제 내부까지 다 번진 상태였기 때문에 순식간에 번진 불로 차가 완전히 불타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운전자 A씨와 동승자 40대 여성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은 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사고 충격에 충격 흡수대는 이렇게 찌그러지고 검게 그을렸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차량 감식을 의뢰하고 숨진 A씨 등 2명에 대한 부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강원고성 앞바다에서는 초등학생 3명이 탄 고무보트가 표류하다 주변 서퍼들에게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표류하던 아이들을 구하려다 갯바위에 고립된 아버지 2명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구조된 5명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 경기 남양주 웅길산 300m 지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액이 4대를 투입했고 불길은 3시간여 만에 잡혔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네, 한국 문화예술계에 오늘 또 하나의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세계 3대 클래식 콩쿠르 가운데 하나인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첼로 연주자 최하영 씨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대회는 첼로와 피아노, 성악, 바이올린 부문이 매년 돌아가며 열리는데 다른 부문에선 한국인 입상자와 우승자가 여러 명 나왔습니다. 하지만 첼로에서 한국인이 우승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24살인 최하영 씨는 유럽 무대에 새로운 스타로 우뚝 섰습니다. 먼저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치 꿈속을 거니는 듯한 몽환적인 느낌과 대화하듯 주고받는 풍부하면서도 섬세한 음색. 한국인 첼리스트 최하영이 연주하기 까다롭기로 유명한 비톨드 루토스와프스키 협주곡으로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폴란드의 쇼팽 피아노 콩쿠르, 러시아의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음악 콩쿠르에 꼽힙니다. 12명이 겨룬 최종 결선에는 한국인 4명이 진출해 이 중 최하영 씨가 우승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한국 문화계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확인한 이번 우승에 박보균 문체부 장관도 축전을 보내 축하했습니다. 최 씨는 한국예술영재교육원과 영국 퍼셀 음악학교를 거쳐 독일 크론베르크 아카데미에서 공부한 인재입니다. 브람스 국제 콩쿠르와 크시슈토프 펜데레츠키 국제 첼로 콩쿠르 등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이제 우리 문화예술인의 눈부신 활약은 K-팝으로 대표되던 대중문화는 물론이고 음악과 문학 등 이 순수 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혜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0년 전 한국인 최초로 미국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싸이의 강남스타일. 7주 연속 2위를 기록했는데 인기를 다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자 그 뒤 빌보드 차트는 집계 방식을 바꿨습니다. They lowered the air and they are adding YouTube when they are calculating the rank. 10주 연속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의 버터는 최근 백악관 안에서도 울려 퍼졌습니다. Figured I'd make you feel at home.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최대 흥행작으로 세계를 열광시켰고 3대 영화제로 꼽히는 프랑스 칸 영화제에선 박찬욱 감독과 배우 송강호가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더 상승세를 이어서 좀 더 영화의 역사에 또 세계 영화 인더스트리에 기여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 미디어 시장에 주류에 입성했다는 호평이 나오는 가운데 순수 예술 분야에서도 선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수지 작가는 아동문학계 노벨상인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수상했고 양인모는 장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했습니다. 영국 언론은 서부 전역에 한국 문화 쓰나미가 퍼졌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서울 시청역 인근 옥상 간판에 거대한 북극곰이 등장했습니다.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3D로 구현된 북극곰이 실감나게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환경의 날입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음이 녹아내리자 거대한 북극곰이 물에 빠져 허우적댑니다. 옥상 난관을 잡고 버둥대던 끝에 간신히 추락을 피합니다. 하지만 집을 잃은 북극곰은 턱을 괴고 망연자실해합니다. 한 광고 회사가 환경의 날을 맞아 만든 3D 북극곰입니다. 기후 변화의 위험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 서울시청역 인근 건물 옥상에 올랐습니다.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북극곰의 사투를 지켜봅니다. 특히 아이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북극곰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했어요. 환경을 보호해야 해요. 북극곰이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북극곰이 안쓰럽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 환경의 날인지 몰랐는데 북극곰이 실제로 튀어나올 것처럼 신기하게 나와서 무엇보다 학부모들은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합니다. 전광판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자료가 되지 않을까. 지금 같은 기후변화에서 북극곰의 예상 멸종 시기는 2100년. 서울시청역 북극곰은 앞으로 2달, 오전 6시간 동안 10분 간격으로 등장합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희귀가스 공급이 줄어들면서 반도체 칩 가격이 30배나 뛰었습니다. 안 그래도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운데 러시아까지 희귀가스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부품업체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공급 부족은 TV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원들이 반도체 기판에 IC 칩셋을 하나씩 끼웁니다. 칩셋은 전자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는데 최근 물량이 없어 발을 동동 구릅니다. 가격이 30배나 뛰었습니다. 주문을 하면 한 60주 정도 걸리고요. 2,500원 정도 하던 제품이 7만 원, 8만 원에도 파세요. 반도체를 만들 땐 네온, 아르곤 등 희귀가스가 꼭 필요한데 최대 산지인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생산을 멈춘 여파입니다. 네온 가격은 한 달 새 4.5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말 전 세계 희귀가스 공급의 30%를 차지하는 러시아까지 수출 제한에 나섰습니다. 부품업체들은 너무 오른 가격에 납품 계약이 취소될까 걱정입니다. 원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싼 가격에 이 제품을 어떻게 만드냐라고. 반도체뿐 아니라 구리, 철강 등 각종 원자재 값이 줄줄이 오르면서 제품 가격까지 밀어올릴 전망입니다. 쇼티지라고 하는 거는 가격 폭등을 일으키는 거니까 다음 단계에 있는 그런 기업의 가격 전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장기화하는 공급난이 산업은 물론 물가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내일 칠레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손흥민 선수의 100번째 A매치기도 한 내일 경기는 벤투 감독의 전술, 이른바 빌드업 축구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 기자입니다. 브라질의 강한 1차 압박에 좀처럼 전진하지 못합니다. 위험한 순간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월드컵 예선 아시아 팀들을 상대로 해서는 패스로 연결해 공격을 전개해 나가는 이른바 빌드업 축구가 가능했지만 브라질과 같은 강팀을 상대하게 되는 월드컵 본선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제기된 상황. 하지만 대표팀 공격수 황희찬은 벤투 감독의 이런 전술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드러냈습니다. 빌드업 축구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저는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이 들고요. 축구를 하기 위해선 당연히 그런 패스와 빌드업이 시작 기본. 내일 대표팀이 상대할 칠레는 카타르 월드컵 본선 상대 우루과이를 대비한 스파링 파트너입니다. 팀은 세대 교체 중이지만 우리보다 피파 랭킹이 한 단계 높은 28위의 강팀입니다. Esto que digo del desarrollo de la idea y aprovechar el partido para determinar el nivel donde nos encontramos, fundamentalmente apoyado en observar jugadores y que la idea de juego vaya desarrollándose. 손흥민은 칠레전을 통해 개인 통산 A매치 100경기 센츄리 클럽에 가입하게 됩니다. 벤투가 칠레를 상대로 수비진의 실수를 줄이고 점유율을 높여 제대로 공격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TV조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올해는 2002 한일 월드컵이 열린 지 꼭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뜨거웠던 여름의 추억을 소환하는 특별한 경기가 열렸는데요. 4강 신화를 이끈 축구 영웅들이 히딩크 감독 지휘 아래 유소년들과 축구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다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됐던 2002년의 여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끈 영웅들이 20년 만에 다시 뭉쳤습니다. 상대는 14세 이하 대표팀 선수들. 세월은 거스를 수 없는 듯 경기 시작 1분 만에 실점합니다. 하지만 관록은 살아있었습니다. 이영표의 패스를 이을용이 마무리하며 골망을 가릅니다. 백미는 후반 8분이었습니다. 송정국의 패스를 이영표가 슈팅. 득점에 성공한 이영표는 벤치로 달려가 히딩크 감독을 껴안았습니다. 추억의 장면도 재현됐습니다. 골 넣는 골키퍼 김병지가 하프라인 근처까지 드리블을 보이자 관중석에선 폭소가 나왔습니다.
체력 부족으로 3대4 역전패를 당했지만 레전드 선수들의 얼굴에선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처럼 키스 세리머니와 함께 관중석에 공을 차준 히딩크 감독. 2002년 유니폼을 입은 축구 팬들도 추억에 잠겼습니다. 좋은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되게 좋은 감사한 마음입니다. 20년 전 감동과 환희를 떠올린 2002 영웅들에겐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추억이 생겼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3일에 민주당 국회의원 당무위원 연석회의가 있었는데요. 이를 전후해서 계파별로 소모임들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문계 의원 모임에서 한 당권 주자급 의원이 이 법사위를 여당에 주는 것으로 이재명계와 차별화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이재명계의 그 강경 노선과 우린 다르다 이런 걸 보여주는 일종의 당권 전략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5년을 돌아보면 친문 지정에도 강경한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재명 의원 지지층이 더 강경하다 보니까 이런 차별화 전략도 나올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의원으로선 이 법사위원장 사수 이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칼날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친문 쪽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이 재집권을 목표로 이 반성과 쇄신에 방점을 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 민심과 또 향후 전국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른 거고요. 법사위원장 합의를 깨는 것 역시 순리에 맞지 않다는 게 친문 쪽의 길이로 연결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친 이재명계 의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의원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 등은요, 이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넘겨주자 이런 의견을 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의 강성 지지층이죠.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 초선 의원 모임 철험회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협상의 당사자인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 법사위원장 문제에서만큼은 물러설 생각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재명 의원의 움직임이 큰 변수가 될 것 같네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친문 법사위원장 양보의 느낌표는 법사위원장 고집하다 깡통 찬다로 준비했습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네, 이게요. 지난해 7월에 법사위원장을 넘기기로 한 합의 직후에 당내 일각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었는데 이때 유인태 전 의원이 했던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대선금 포기하고 다 깡통 찰라고 그러면 뭔 짓을 못 하겠어요. 네, 유 전 의원은 이 선거 패배로 위기에 빠진 민주당의 새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입법 독주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있다면 그걸 가능하게 했던 권한부터 내려놓는 게 순리 아닐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김어준 퇴출 시나리오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시 의회의 의석을 과반 이상 차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TBS 교통방송 개편에 걸림돌이 없어진 셈인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육방송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오 시장은 그동안 시의회의 반대 때문에 이 정치 편향 논란이 있던 TBS에 손을 대진 못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90% 이상이 민주당 시의원들이었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데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속이 수검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TBS 개편을 추진을 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오 시장 측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네. 새 의회가 출범하는 7월 1일에 민간 합동위를 구성하고 또 전문가 용역을 바로 발주해서 TBS 개편을 바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진보 진영에서는 김어준 퇴출 작전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죠. 그렇죠. 김어준 씨도 자신의 방송에서 똑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냥 저만 퇴출시키면 되지 무슨 억지스럽게 교육 방송입니까? 네, 오 시장 측은 김 씨를 퇴출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면 1년 전에 했을 거다 이렇게 일축을 했고요. 또 국민의힘 김근식 당협위원장은 김 씨가 스스로 나가면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서 새로운 방송 역할로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시의회가 조례를 바꾸는 건 이제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또 다른 걸림돌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방통위에서 바로 사업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에는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한상혁 위원장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난관이 예상됩니다.
방통위는 신청이 들어오면 교통방송의 유지 필요성 또는 교육방송 전환 필요성 등을 다양하게 검토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조례를 개정해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는 않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상 새로운 사업자를 승인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밝혔고요. 또 신청을 한다고 해도 서울시로 주파수가 또 배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어준 씨는 최근에도 또 편향 논란이 일어서 인권위 진정까지 들어갔죠? 맞습니다. 먼저 들어보실까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 집무실에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도 부인의 개인 팬클럽을 통해 공개됐는데, 자, 들어보시면요. 김건희 여사를 반복적으로 김건희 씨라고 부르고 있죠. 한 시민단체는 김정숙 여사 또 권양숙 여사와는 달리 김건희 여사만 그렇게 부르는 건 비하 의도가 있는 거다, 이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김어준 퇴출 시나리오의 느낌표는 김어준의 생각보다 시민의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네. 김어준의 생각은 김 씨가 진행하는 뉴스공장의 대표 코너입니다. 편향성 논란도 적지 않았는데 TBS 개편에 대한 찬반은 있을 수 있겠지만 서울 시민들은 이 개편 공약을 내세웠던 오세훈 시장을 선택한 건 분명한 사실이죠. TBS 개편 문제도 특정 정파나 인물 또 진영의 생각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각이 뭔지 따져보는 게 가장 우선일 듯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보훈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야외 컨테이너 보관소에 큰 불이 나 300명 넘게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인도에서는 공장 지붕이 날아갈 정도의 폭발 사고가 발생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강력한 폭발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거센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현지 시간 밤 9시쯤 방글라데시 치타공시의 컨테이너 보관소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10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진화됐습니다. 소방관 5명 등 최소 3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자는 현재 파악된 것만 300명이 넘습니다. তদন্ত কমিটি আমি যেটা দেখেছি এখন জেলা প্রশাসনের পক্ষ থেকে একটা কথা আমি শুনেছি আর ফায়ার ব্রিগেডের পক্ষ থেকে নিশ্চয়ই করা হয়েছে বা 경찰은 일부 컨테이너에 화학물질이 있었다며 화재 원인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오후 인도 북부 화학 공장에서도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공장 보일러가 폭발한 걸로 추정되는데 지붕이 뻥 뚫릴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हमारी फॉरेंसिक टीम्स ने और हमारी जो रिलीफ और रेस्क्यू की टीम्स है वो सभी काम कर रही हैं. 최소 12명이 숨졌고 20여 명이 다쳤는데 중상자가 많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더 강해지겠는데요. 시간당 10에서 30mm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총 강수량으로는 최고 60에서 12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에 동쪽 지역은 10에서 40, 서쪽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무엇보다 칠레와의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죠. 다행히 경기가 진행되는 시간대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온은 16도 정도로 쌀쌀하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이 거세게 일겠고 제주와 전남 지역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이 선선하겠고요. 동해안과 남부 일부 지역은 모레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방선거 전부터 정의당이 어떤 성적을 낼지 궁금했습니다. 광역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곳은 전무했고 기초의원 9명 당선이 전부였습니다. 더욱이 진보 성향이 강한 광주와 전남에서 정당 득표율이 국민의힘보다 낮았고 통합진보당의 후신으로 국회의원이 없는 진보당보다 당선인 수가 적었습니다. 유권자의 외면인지 무관심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참담한 수준입니다. 대중정당으로서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분석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대변하겠다는 정의당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치 결사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스스로 찾아 거듭나지 않으면 정의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